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간만에 공부 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미 제 경제 강의에 금리, 통화량, 중앙은행 이런 경제 강의 들으셨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과 경제라는 제목으로 총 4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화폐 가치와 패권의 역사, 그리고 신용화폐의 교환 가치. 길죠? 그러니까 부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환율에 대한 공부를 하자.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우리 생활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요. 상당히 밀접합니다. 특히 투자, 재테크에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달러와 가치 또는 기축통화들의 가치의 흐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예측, 그 다음에 투자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환율을 이야기할 때는요. 결국은 자연현상하고 저는 비교를 합니다. 자연은 순환은 하잖아요. 자연은 계절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담에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그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게 자연이죠. 이게 뜨거운 여름에 보면 날이 뜨겁지만 아주 뜨겁다는 얘기는 결국 이 땅 위에 수증기, 심지어 땅 속에 수증기까지 증발을 시켜서 공중으로 보내면 그 공중으로 보낸 게 수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비가 돼서 내리면서 순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동지였죠. 동지. 원래 봄의 시작은 입춘이 아니라 사실 동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그 근처가 동지이고 성탄절이 그날인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1월 1일이죠. 그래서 그 동지의 개념은 원래 새로 시작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환은 빛과 열과 수분의 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계절이 바뀌고 농사철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24절기도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의 몸, 인체도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피도 순환하고 여러 가지 순환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땀입니다. 땀. 인체에서 땀은 그 체온을 조절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은 일정 수준의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뜨거워지는 거죠. 이 뜨거워지는 건 몸에 이제 몸 안에서 나쁜 기운과 싸울 때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하거나 날이 뜨거운 데서 많이 돌아다니면 땀이 나죠. 그럼 체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체온을 땀이 그 수분을 방출해서 체온을 낮추기도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오한이 난다고 그래서 땀을 뒤집어 쓰고 그 열을 높여주잖아요. 이렇게 인체에서 땀은 이 체온을 조절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체에서 땀의 역할을 경제에서 하는 게 환율입니다. 이 환율은 결국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결국 경제도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거든요. 그 중심에 당연히 통화량이 있는 거지만 이 국제적인 관계에서 무역수지 흑자났다 적자났다 이 관계가 유지될 때 그 비율, 그 기능을 조절하는 게 환율입니다. 이제부터 이 환율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환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금본위 제도에서는 이런 신용화폐에서 환율제도와 관련해서 이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조절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좀 역사적인 얘기인데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 재밌을 수 있고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겨울 수도 있는데 듣다 보면 이 원리가 왜 필요한지 나중에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원래 이제 금본위 제도에서는 금의 양이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즉, 강한 나라가 금을 많이 확보했었고, 금을 많이 확보해두면 그 나라의 화폐가 가치를 강한 화폐를 유지를 했었죠.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을 이렇게 그냥 차이를 두 개를 놓고
강대국은 이제 저 당시에 금을 많이 확보한 나라죠. 근데 금을 많이 확보한 나라는 그 나라에 돈이 엄청 많죠. 돈이 많아진 거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굳이 내가 생산시설을 만들고 뭐 산업시설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되거든요. 강대국은 금이 많은 나라고, 금이 많은 나라는 대부분 경제발전, 산업발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금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금을 매개로 무역을 하죠. 근데 이제 강대국은 돈만 있으니 수입을 계속 합니다. 수입을 하면 결국 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나라의 금이 적어지겠죠, 강대국이. 그러면 이 약소국의 나라는 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금이 많았던 이 강대국은 어떻게 되죠? 금이 적어지면서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과거 봉건 시대의 이 강대국들은 그런 거죠. 한번 마약하면 마약 떨어졌다고 못 참아내지 않습니까? 또 마약을 찾듯이 금으로 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2차 세계대전까지 이 나라들의 전쟁은 패권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패권이 뭐냐면 자원 약탈입니다. 뭐 여자도 약탈하고 재산도 약탈하고 했는데 중세 봉건 시대는 결국 중상주의라고 하는 금을 뺏어오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생산이 아닌 소비 위주로 강대국이 가다가 결국 강대국이 약소국이 되려고 그때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을 해서 식민지도 뺏어오고 이 나라에서 약탈을 해야 되는데 봉건시대의 전쟁은 과거 우리나라 TV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갔던 게 아니라 용병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대부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부분 져버렸다. 그러면 돈을 왕권이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왕권이 몰락하고 패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강대국에서 금 유출이 많아지면 돈이 부족해서 디플레이션이 되고 디플레이션은 곧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과거처럼 쉽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고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결국 패권을 잃고 경제가 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포르투갈, 스페인이 지금 유럽에 있긴 있지만 이 산업 경쟁력이 무척 낮은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 중세시대 때 그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산업 기반을 거의 일으키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글로벌 기축통화 역사는 그 패권의 역사였다. 1400년도부터 패권이 기축통화 패권하고 동일하게 이어지는데 이게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현재는 미국이죠. 미국이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본위 제도에서 패권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의 극대화였죠. 왜냐하면 금을 그만큼, 자원을 그만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영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에 이미 독립전쟁, 미국과의 독립전쟁부터 금 유출이 많이 되면서 힘들었거든요. 그 나라들이 금이 부족하게 되면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은 두 손을 들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패한 이후에 그 힘을 미국에 넘겨준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면 기축통화 패권을 잃어버렸었던 게 금본위 통화제도의 패권과의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정리하면 금본위 제도에서 자국 화폐 가치는 곧 그 나라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은 곧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 그 당시 금본위 제도에서 화폐 가치는 뭐였냐?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싸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전쟁 역사에 보면 근대에 와서도 이 전쟁 역사는 계속 이 무역 적자, 그 당시 무역 적자는 당연히 금이 유출되는 거고 무역 흑자라는 얘기는 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영국과 중국과 아편 전쟁도 결국은 이 통화량 싸움을 한 겁니다. 저 당시 청나라죠. 아편 전쟁에 이렇게 청나라에서는 영국하고 그 당시 유럽인들이 차, 도자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돈이 됐잖아요. 과거 옛날에 그 콜럼버스나 그 신대륙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신대륙이라는 개척은 결국은 차, 향신료, 도자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돈 벌기 위한 일종의 전쟁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금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아편 전쟁에 보면 그 당시 중국은 은본위 제도였고요.
중국이 영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얘기를 하죠. 니네만 이렇게 돋볼 수 있냐. 우리 물건도 좀 수입해라 그랬더니 그 당시 청나라 황제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우리 이 청나라는 없는 게 없다.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무시를 해버렸죠.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계속 영국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차, 향신료, 그 다음에 도자기를 수입하려면 결국 중국에는 뭘 가져갔냐면 은을 갖다 줬어야 돼요. 은을 가지고 물건을 수입하면 은이 계속 유출되니까 영국으로서는 좀 답답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 사람들이 아편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편을 수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 우리가 보면 청나라와 영국의 패권 전쟁이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현대 저희는 근대에 있어서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 사실 아편 전쟁입니다. 마약 뿌려놓고 마약을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킨 싸움이거든요. 아무튼 결국 영국에서 중국의 싸움을 걷던 이유는 이 무역흑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편 전쟁을 일으켰던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가장 알려진 게 보스턴 티파티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영국이 미국의 이 차죠. 홍차 같은 것을 팔아서 상당히 이권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 가격을 올려버린 거죠. 당연히 이제 세금이 붙었던 건데 한마디로 식민지에 있는 이 미국, 이 본토에서 영국에 있는 이런 수입품을 수입하다가 금이 계속 유출되니 유출되는 만큼 미국 경쟁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발단이 이제 보스턴 티파티라는 독립전쟁의 발단이 됐던 게 이것도 결국은 근본 위에서 통화량 싸움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 1, 2차 세계대전.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패권을 위한 싸움이었는데 그 당시 식민지는 원료 수출, 원료를 가져오는 곳, 그 다음에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 그 다음에 자원을 뺏어오는 완전히 소비시장이면서 원료 수입이라고 하긴 원료 약탈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이 많아지면 더 강대국이 됐던 거죠. 그 싸움이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세계 역사에서 결국은 모든 전쟁은 이런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지전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핵무기 때문이죠. 핵무기. 핵무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보면 억제되는 이 약간 좀 아이러니죠. 아무튼 세계 역사에서 우리 근대에 있어서 중요한 전쟁은 이런 결국 얼마나 많은 자원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이게 넘어왔죠. 마지막으로.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이 많은 나라들은 금이 많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막 씁니다. 이게 재정 적자거든요. 근데 돈을 막 쓰면 어떻게 되냐? 근본적으로 돈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지폐였으면 지폐가 많아지면서 이 돈 가치가 희석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버리죠. 악화가 양화를 이제 구축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브레튼 우즈로서 기축통화, 달러 기축통화를 가져왔는데 7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트남 전쟁이나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재정적자,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재정적자를 의도적으로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발행이 많아지는 겁니다. 돈이 발행이 많아지는데 이 화폐 가치를 지키려면 금의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약삭발은 상당히 똑똑한 프랑스의 그 당시 드골이었을 거예요. 이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금의 양은 얼마 늘어나지 않는데 이 화폐 발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 나중에 이러면 금으로 못 바꿔줄 거야. 그럼 어떡하지? 빨리 우리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으로서는 그걸 허가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금의 양 자체가 프랑스에서 가져오는 돈하고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미 몇 번의 방송에서 들었잖아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거죠.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과거 같으면 태환 정지 이러면 기축통화 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축통화는 원래 다시 금이 가장 많은 나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아하, 기축통화, 이 신요리주의라고 하죠. 이 효과가 엄청나구나. 그러면 기축통화를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지? 태환을 정지하면 되는데 태환을 정지한 이후에도 달러를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검은 달러죠. 사우디에 미군 기지를 갖다 놓고 너희 정권을 보장할 테니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한다고 선언을 했다. 그래서 검은 달러가 됐죠. 당연히 석유와 함께 원자재, 농산물 거래도 달러화가 됐고요. 그럼으로써 달러화가 완전히 기축통화, 신용화폐의 기축통화가 됐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금본위 화폐제도의 그 화폐가치 싸움이었습니다. 즉, 금이 많은 나라는 결국 자연순환으로 의해서 금이 반대편 나라로 가고요. 그러면 이 나라는 약세가 되고 이 나라는 강세가 되는 거죠. 그게 싫어서 전쟁을 했던 거고, 전쟁이 안 했으면 다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다시 반대로 돈이 흘러서 계속 순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금본위 제도였던 거죠. 그런데 신용화폐 제도에서는 금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신용, 말 그대로 신용이에요. 신용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결정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냐? 과거의 환율은 이 과거의 금본위제의 종이돈의 가치는 누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됐는데, 금본위를 폐지한 71년 8월 15일 이후에는 닉슨 대통령이 나 안 해 이렇게 해버린 이후에는 신용화폐 시스템을 사용하는 각 나라의 돈이 신용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 결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화폐, 환율의 결정, 다른 나라와 돈의 가치 비교하는 게 환율인데, 환율의 결정이 크게 두 가지 변수로서 성립이 됐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결국 국내에서 화폐 가치 결정을 했던 거죠. 국내에서 화폐 결정은 뭐냐면, 국내에서 돈이 쓰이는데, 이 돈이 그냥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종이 쪽지에 10,000원 썼다고 10,000원이 돼버리면 그 나라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거래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화폐 가치 결정을 뭘로 했느냐? 먼저 정부가 보증을 했어요. 어떻게 보증했냐? 아하,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이 돈으로만 세금을 받겠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발행한 돈으로만 세금을 받겠다고 정부가 돈의 교환 가치를 보증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통화량, 이 돈으로만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돈이 너무 많이 발행돼 버리면 돈 가치가 사라져서 돈을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앙은행이 나왔던 거죠. 중앙은행이 경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통화량을 증가를 해야지,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경제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려면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된다. 즉 중앙은행의 역할이 결정돼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생산이나 소득, 즉 돈은, 신용화폐에서 돈은 뭐죠? 부채 증서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게 돈이니까 이 돈은 결국 부채를 갚는 능력, 그게 신용, 개인 신용인 거죠. 근데 이 신용을 넘어서는, 전 국민의 신용을 넘어서는, 즉 전 국민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통화량이 증가해버리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산의 거품이 생기죠. 최근 부동산 거품도 결국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둔화졌는데 통화량만 급증하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부동산으로 가고 있으니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인도나 중국 이런 나라들,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자국돈에 대한 그 신뢰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권인데 화폐 개혁을 여러 번 시도해버렸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도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개인들이 아직도 은행을 잘 못 믿기도 하고, 은행에서 아주 개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 구조이기도 하지만 돈만 생기면 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 돈이 필요하면 금을 전당포에 맡겨서 빌리기도 하고, 이런 제도가 상당히 현재 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통화정책,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의 신뢰, 그 다음에 이 돈으로만 세금을 받겠다는 정부의 보증, 이런 게 그 국가 화폐의 환율을 결정하는 첫 번째 변수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돈이 물물거래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으로 자급자족이 된다면 내가 우리나라 돈이 다른 나라의 돈과 거래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 중국, 이 영국처럼 아편전쟁 일으키기 전처럼 우리는 니들한테 수입 안 해도 먹고 살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굳이 우리 돈을 가지고 니네가 교환 비용을 어떻게 하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니네 돈 안 받아. 우리 물건 살려면 금 가져와.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자급자족이 100% 되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거래, 무역거래를 하는데 무역거래인들은 각 나라가 화폐가 달라요. 과거처럼 금으로
이 달러에 태어나면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였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환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환율은 왜 중요하냐? 환율이 만약에 급등한다 그러면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거거든요.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이 나라의 돈을 못 믿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와서 물건도 안 살 것이고 가령 파견돼 갔으면 집 같은 거 살 때도 안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달러를 가져오긴 하지만 결국 원화로 교환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환하는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나라는 절대 이 기업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환 가치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해외 투자들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교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안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래, 너 똑똑한 줄 알겠는데 증표를 보여줘봐. 너 영어 잘해? 증표를 보여줘봐. 그래서 토익 점수가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네가 화폐 가치 좋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테니 지표를 보여줘봐. 원하는 게 이게 객관적 지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죠? 예, 외환보 요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 현재 전 세계 경제 소비의 70%, 미국 돈이 전 세계 돈의 60% 이상을 차지하니까 미국의 밑보여서는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나라 죽여, 가령 이란 같은 경우에 핵 협정 파기해버리고 이란을 무역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이란이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통화 가치가 급속히 훼손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북한도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어떠한 것도 경제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군사적 패권의 힘이 강력하니까 미국에 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미의 정권이 들어오면 좌파 정권이나 우파 정권에 의해서 좌파 정권은 미국이 싫어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우파 정권은 비교적 미국이 좋아하게 되니까 안정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환율은 결국 1번 국내 화폐 가치 결정과 2번 국제 거래 화폐 가치 결정이 교집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 전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주고 그 나라를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과거 한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최근에 베트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깔려버리는 거고 그 관계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1번과 2번의 교집합으로 환율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신용화폐 제도에서 한 나라 가치, 환율이 결정되는 단계는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즉 중앙은행은 미국에서는 완전고용 뭐 이러고 한국에서는 물가 안정 이러는데요.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건 표면적으로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역할은 통화량 조절입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돈은 뭐죠? 부채. 부채는 은행의 대출이죠. 돈이 점점적으로 많아져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근데 돈이 점점적으로 많아지면 은행이 대출해줘야 되는데 그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건 뭐다?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어떻게 결정하죠? 통화량, 금리, 심지어 통환채 등으로 통화량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항상 국가기관이고 돈은 곧 국가의 권력이라는 거 거기서 이어지는 거죠. 자, 이게 개인의 신용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럼 은행은 당신의 신용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개인의 신용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증명할 수 있는 건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 연봉, 내 연봉이 지금 3년 평균 어느 정도다. 두 번째, 내 자산이 얼마 정도다. 세 번째, 내가 지금 연봉은 잡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 권력이나 뭐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신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용이 높으면 대출 금액이 많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낮으면 대출 금액이 적어지고 담보를 요구하거나 금리가 높겠죠. 이게 개인의 신용이라면 국가의 신용은 곧 환율의 가치인데요. 국가의 신용은 뭘로 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객관적 지표를 가져와다오. 니네 나라는 잘나서 알았는데 내가 인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가져와봐. 예, 첫 번째는 당연히 경상수지입니다.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겠죠. 두 번째는
경상수지가 더하면 당연히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니까 외환보유고. 세 번째는 해외에서 빌려온 돈이 얼마나 되느냐. 단기 부채를 포함한 외채.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가 부채 비율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는 결국은 기업 경쟁력입니다. 제조업으로서 얼마나 경상수지 흑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냐. 결국 기업 경쟁력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신용도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신용도는 뭐다? 돈에 대한 신용도니까 전체 통화량. 앞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통화정책을 하는데 전체 통화량 대비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경상수지 흑자능력, 외환보유고, 단기부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맨 처음 자연순환이다. 환율이 자연순환을 이끄니까 계절, 빛과 수분, 열이 계절의 순환, 자연순환을 이끌듯이 경제의 순환은 환율이 인체의 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을 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뜬금없이 자연순환이나 땀 얘기를 했냐면 이 환율이 이제 국가 경쟁력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와 B 간에 거래를 한다고 쳐볼게요. 무역거래입니다. B가 경쟁력이 낮고요. A가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러면 무역거래에 있어서 B는 A한테 수입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B는 무역수지 적자가 되고 적자가 되는 만큼 과거에는 금이 갔지만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의 환율은 낮아지는 거죠. 가치가 좋아져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낮아지는 거고 반대의 B의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무역수지가 미국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 환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1달러당 지금 현재 1,100원인데 2,000원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단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가 경쟁력이 생겨서 물건의 질이 조금 나쁘더라도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돈이 들어오는 거죠. 외화가 들어와서 무역 적자가 개선이 되고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다시 약해지는 거죠. 땀처럼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면 땀이 나가서 낮추고 다시 또 체온이 올라가 이런 순환 과정처럼 환율이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이 약한 나라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거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 외환보유고가 유출이 되죠.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유출되면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그 속도가 빠르거나 오랜 기간 지속되면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과거 우리가 IMF 98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두 번째, 이런 과정을 겪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보면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상승하고 되고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단가 경쟁력이 생기죠. 그럼 단가 경쟁력이 생김으로써 물건을 많이 팔게 돼서 다시 일정 수준만큼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환 과정이 일정 주기를 거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건 제조업이 없는 나라들이죠. 제조업이 없는 나라가 무역 흑자를 내려면 환율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석유를 많이 파는 나라는 석유값이 오르면 되고 농산물 많은 나라는 농산물만 올라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들 나라들, 베네수엘라가 그런 거잖아요. 달러화 대비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 가격이 내려가 버리고 석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외환보유고 확충률이 떨어지는데 그동안 쓰는 돈을 못 줄여버리니까 환율이 박살이 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없는 나라들은 환율 그 자체보다는 농산물이나 석유 등 판매에 의존하다 보니 오히려 달러 강세가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런 식의 통화량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 하이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유로존입니다. 유로존은 20몇 개 나라, 지금 그 정도 되죠. 한 20여 개 나라가 단일 통화를 씁니다. 근데 이 20여 개 나라의 경쟁력이 동일하진 않죠.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스와 독일. 국가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독일이 완승이잖아요. 그런데 단일 통화를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는 계속 적자가 될 거고 독일은 계속 흑자가 되겠죠. 그럼 이게 단일 통화가 아니라면 그리스 환율이 올라가서 그리스의 경쟁력이 생길 텐데 독일하고 헤비급하고 아마추어 저 라이트급하고 다이다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수 없죠. 니네
정신 차려 그러면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국가적으로 인건비 절감하는 것은 긴축해야죠. 긴축. 이래서 결국 이탈리아도 긴축 못하겠다고 열받는 거고 그리스도 화염병 들고 싸웠던 거죠. 최근에 아르헨티나도 외환위기고 뭐고 우리 긴축 싫다. 왜? 인건비부터 잘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유로존은 이런 환율 자정작용이 없기 때문에 강한 나라, 독일은 아무 문제 없어요. 눈을 안 나죠. 그런데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이 경쟁력이 독일보다 약한 나라는 계속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그럼 적자가 쌓인다면 독일이 번 돈을 좀 주면 되는데, 아니, 서울시에서, 노원구, 강남구에서 돈 좀 바꿔 쓰자 그랬는데 난리 나는 판에 국가가 다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맨날 싸우게 되고 언젠가는 유로존이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환율의 자정작용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에서 이제 차별받는 것은 이머징들입니다. 지금 현재 신용화폐에서 가장 일대국, 금이 왔다 갔다 하면 금이 많은 나라에서 그냥 환율이 갖고 이게 순환이 되는데 달러가 중앙에 있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달러와 교환 거래만 있을 뿐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달러와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데 피해는 항상 이머징 국가만 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달러를 가운데다 놓고요. 왼쪽에 이머징 개발도상국, 오른쪽에 기축통화국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기축통화국의 환율에 대한 이 판정이 되는 조건은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그 다음에 이 국가가 통화증발을 하고 있느냐, 돈 함부로 막 찍어내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위체가 얼마나 많은지. 핵심은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좌파 정부인지.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좋았다고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그냥 다 영향을 받는데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 카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얘네들이 기축통화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나다는 석유가 많아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천연자원이 많아서 캐나다도 그렇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석유 많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없나요? 근데도 그쪽은 기축통화 안 해주죠. 근데 이 기축통화국 앵글로색슨 연합이죠. 발음 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은 경상수지 보고 뭐 자국금리 어느 나라 금리인지 보는 거 하지만 웃긴 것은 외환위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즉 미국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은 자기들 나라가 금리를 올렸느냐 내렸느냐에서 달러화 대비 환율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머징 국가들은 자기 나라 금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상이 기준이 되는 미국 금리가 올랐느냐 내렸느냐만 보고 있는 거죠. 완전히 좀 억울한 경우 있어죠. 그리고 이렇게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달러화와 무제한 통화 수업이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외환위기 겪으면 달러 찍어서 빌려주는 거예요. 열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중국이 항상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으려고 하고 기축통화국이 되고 싶어서 별 XX 짓을 하죠. XX 지랄을 하죠. 그런데 미국이 이걸 용인해 줄 리가 없죠. 왜? 잠재적인 군사력 패권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 패권은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요즘 힘든 거죠. 그리고 핵심이 이겁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면 호황이 되긴 하지만 그 수출을 걷어들일 때, 즉 디플레이션, 반대로 디플레이션 수출하게 되면 웬만한 이머징 국가는 외환 유출, 심지어는 외환 위기를 겪게 돼버린다는 거. 미국이 통화량을 방출하면 이머징들이 화랑으로 좋긴 하지만 통화량을 최근처럼 금리를 올려서 흡수를 해버리면 디플레이션을 반대로 수출해버리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자금 유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너무나 억울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백인 집단들이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이스라엘은 거기에 그냥 껴있는 거고 개발도상국은 영원히 저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 기축통화가 되고 싶어서 되는 유일한 방법, 일본처럼 기술력을 월등히 높아버리면 얘네들이 환율을 일으키기 하려고 해도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그걸 가만히 용인해 두질 않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환율의 기초였고요. 앞으로 3번 시간에는 2부, 3부, 4부에서는 2부에서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가 통화량 증가의 비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부동산에 소외받았던 거고요. 세 번째, 주요국, 이머징뿐만 아니라 기축통화국의 환율 결정의 비교 및 원달러 환율의 흐름 파악.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도저도 모르겠다. 환율만 봐라. 경제위기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열심히 재테크하되 그냥 환율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 그때 가서 보험 들어도 된다. 그 얘기. 경제에서 환율의 역할. 이렇게 앞으로 2, 3, 4부 더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내일 연속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이나 시간들을 두고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이사이에 중요한 경제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환율 공부 여기까지였는데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쉬운 분도 계시죠? 어차피 금리와 통화량 그 비밀에 대해서 배운 분들은 복습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이나 앞에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재생 목록에 강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리 통화량들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천천히 들으셔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쉼없이 왔지만 짧게 하려고 했지만 벌써 40분 다 됐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